계속해서 이제 관동별곡, 정철에서 이제 관동별곡이 있는데, 이 관동별곡은 관동지방과 더불어서 관동팔경이 있죠.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기행하고 쓴 가사가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은둔 생활하다가 임금의 하예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받고 임지까지 떠나는 어떤 그 소위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속에 가서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기행하고 쓴 그런 대표적인 기행 가사가 바로 관동발곡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체적으로 이런 도교 사상이랄지 뭐 유교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다분히 자연 속에서의 그 줄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치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위 뭐랄까요, 줄기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조선 전기에 나온 가사인 만큼 다분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측면이 잘 스며들어 있기도 하죠. 자, 그거에 답해서 거기에 중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이 관동별곡이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있었고 그만큼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전체 전문은 아닐지라도 많은 내용을 실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도 나왔던 부분들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강호의 평이기보, 이렇게 강호의 평이기보 이렇게 시작되면 관동별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강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저로 자연이다. 자연에 대한 깊은 평. 자연에 대한 깊은 병. 우리가 자연에 대한 깊은 병은 자연에 대한 깊은 병인데 자연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병이라는 거지. 어떤 자연에 대한 아주 무한한 그런 어떤 사랑을 얘기할 때 주로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그 밑에 놨죠. 천석, 고항, 연하, 고질이란 말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이 고질과 고항이 전부 다 몹쓸 병을 얘기할 때 고항, 고질병이 걸렸다. 고항이 걸렸다. 이 고항의 병이 들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래. 그만큼 아주 깊은 병을 얘기할 때 천석, 고항이다. 연하, 고질이다. 그러면 각각 천석과 연하는 뭘 나타낸다? 자연을 말한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시문이 가운데 강호의 병이 깊어하고 이번에 밑줄 치놓고 이것과 관련된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 나오면 그렇게 답을 해줘야 한다. 중림이라는 것은 전남 창평에 은둔하고 있었는데 임금께서 이제 불러들인 거죠. 전남 창평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맞드시니, 밑줄자 맞드시니 이거는 의미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동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무슨 의미로? 사동. 맡기게 하시니 임금이 자기로 하여금 관동 판매를 갖다가 뭐 했다? 맡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동적 의미로 이해돼야 된다. 맡게 하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연춤은 들에들라 경외남문 바라보며 하짖고 물러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연춤은. 자, 아무래도 이제 경복궁에 대체적으로 추가 들어가면 우리가 소위 추 있죠. 추. 가을추. 그러면 주로 서쪽문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서쪽문. 경복궁의 서쪽문을 연추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래. 그랬을 때 추나 추동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춤은 들어들라 경외나무 바라보고 하짖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 섰다. 과거에는 그 경복궁의 서쪽문은 대체적으로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나다녔던 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연춤을 통해서 우리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이 작품을 쓴 작가가 벼슬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경외남문 바라보며 하짖고 물러나니 옥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신분을 알 수 있는 깃발이 있죠. 대체적으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 속에 보면 제일 앞에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직책과 이름이 쓰여져 있는 깃발이 제일 앞서고 있죠. 그런 것을 옥절이라고 그래요. 옥절이 앞에 섰다. 신분을 알 수 있는 깃발을 든 옥절이 앞에 섰다. 알패 동그라미 알패. 오늘 현대 국어에서 이제 우리 앞에라는 말이 쓰는데 앞에. 현대 국어에서 앞에란 말은 그 당시 표기로 한다면 조선시대 표기로 한다면 뭐가 되냐면 알패가 됐다. 그럼 알패는 뭐냐? 원래 15세기 당시에는
리을 피읍. 무슨 피읍 다 같이? 리을 피읍이다. 리을 피읍, 리을 피읍, 리을 피읍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공간을 나타내는 체연 다음에는 소위 부사격 조사로서 예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피읍이 뒤로 넘어가니까 알페가 됐다. 이 알페는 오늘날 현대국에서 앞에라는 뜻이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 중세 때 앞이라는 뜻은 리을 피읍했다가 이것이 오늘날 뭘로 됐다? 압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음은 탈락된 거야. 리을 피읍이 있었는데 하나 탈락해서 피읍이 된 것만. 피읍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 압은 원래 15사당에서는 리을 피읍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말이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상 계속해서 가사 작품, 주요 가사 작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거기 보면, 하직구 물러는 옥절에 앞에 섰다. 평구역. 지금의 이제 양주입니다. 지금의 양주. 평구역에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더니, 흑수는 지금의 여주죠.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치악은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의 치악산. 기억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벌써 한 주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죠? 양주에서 여주로, 여주에서 원주로 갔죠. 그만큼 상당히 공간적 이동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공간적 이동이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작가의 글쓴이의 발걸음의 가벼움이죠. 알겠어요? 얼마나 가볍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전남 참평에 은거하고 살았는데 임금께서 다시 자기를 불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마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발걸음의 어떤 가벼움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부임하는 과정에 그런 흥취를 잘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됐나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다 같이? 즐겁다, 아니면 찝찝하다, 아니면 슬프다, 아니면 절망적이다. 시작. 기쁜 거죠, 지금. 알겠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이동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양강 나랫물이, 소양강 나랫물.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 거 알고 있죠? 소양에서 흘러내린 물은 점점 흘러서 나중에 한강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소양강댐을 방류하게 되면 몇 시간 후에 한강 수위가 올라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갈까? 한강으로 가. 그럼 한강에는 누가 있어? 한양에 있지. 한양에는 누가 있어? 임금이 계시잖아. 따라서 임금께 그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뭐에 가탁해서 물에 가탁해서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양강 물은 무엇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 연군 지정. 시작. 연군 지정의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 소양강 나랫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고신 거국에 외로운 신하가 떠난다. 사실 외로운 신하가 나를 갖다가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임금님 곁을 떠나는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의 처지를 고신 거국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있어야 외롭지 않을 텐데 임금님이 없으면 임금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고신, 외로운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기 됐죠? 그런 가운데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자, 이렇게 외로운 신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임금님 곁을 떠나는데 이제는 누가 임금님을 돌봐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으로 내 머리가 하얗게 됐다. 백발이죠. 이 백발은 그래서 우국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우국의 정서,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백발도 많기도 많다. 우리가 하다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라고 했지. 아래할 쓰는 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아래할 쓰는 하다는 동사는 있죠. 동사. 그러나 아를 쓰는 하다는 뭐라고 써요? 아를 쓰는 많다. 크다로서 형용사라고 얘기하겠죠. 생각나요? 그런 점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주가 밤 기호사와 북한정 올라하니 삼각산. 삼각산은 지금 이제 북한산을 가리키는 거고, 이 북한산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한양에 있는 거죠. 한양에 있으니까 결국 북한산 제일봉이 함하면 웬만하면 배로다. 자꾸 북한산 제일봉이 바라보이는 것은 누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삼각산과 앞서 얘기했던 소양강 모두 연군 지정의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지 어떻게 나오겠어? 이 부분에 밑줄 쳐놓고 이것과 기능이 같은 걸 찾아라 나올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연군 지정의 매개체를 찾는 문제다. 알겠습니까? 뭘 찾는 문제? 시작. 연군 지정의 매개체를 찾는 문제다. 소양강 나랫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고신 고국의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동주가 밤 요새와 북간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베르르다. 궁황 대궐터도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철원 지역에 있어. 철원 지역에 그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관심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궁예왕 생각났나? 낮에 그 궁예왕이 세웠던 태봉국. 그 태봉국도 한때 화려함을 갖다 자랑했던 그런 아주 왕성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 역시도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죠. 망한 가운데 성터는 다 무너지고 거기에 풀이 자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 새들만 울고 있는 어떤 현실. 영원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세월의 덧없음. 알겠습니까? 그것을 엮일 수 있죠. 여기 나타난 시적 화제의 정서는 무상감. 시작. 무상감을 느낄 수 있다. 혹시라도 시문이 가운데 이 부분에 밑줄 씌워놓고 이 부분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화, 유상걸 찾아라. 그럼 뭘 찾으면 돼? 무상감을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 제일봉이 암하면 웬만하면 베르르다. 궁황대골터의 오작이 지적윤이 청고 흥망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때 니은다는 의문형음이야. 니은다는 무슨 의미? 현재 시제 의미. 그래서 잘라도 니은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알아야 돼. 니은다. 니은다가 있고 난다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 의문형 종결함. 과거 의문형 종결이고 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의문형 종결함이다. 현재 의문형 종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해석은 한번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는 과거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간다. 이거만 간다.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해석할 때? 갔느냐. 시작. 이렇게 해석해야 돼. 철호 간다 하면 철호가 갔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철호야 간다. 철호야 만약에 철호야 간다 그랬다 뭐라고 다시 시작. 철호야 갔느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면 철호야 가난다 있지? 가난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현재 의문형 종결하면 가느냐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니은다와 난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의문형 종결어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오늘날 현대국과 다르죠? 오늘 현대국은 간다 하면 간다는 거잖아. 그냥 간다. 현재 종결어미로 쓰이다. 간다. 하지만 중세 때는 이 간다, 니은다가 과거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였다. 그래서 과거로 해석해야 돼. 가난다. 이 난다는 현재 의문형 종결어미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또 가다 보니까 회양이 있어. 회양 이름이 마초와 비교해 보니까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회양이 있는데 중국에도 뭐가 있다? 회양이 있다. 근데 중국 회양에는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 급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있었다? 급장이 또는 급암이라고 하죠. 급암이라고 하는데 급암은 누가 하냐면 급장이라고 그래. 자, 급장이라는 사람은 당시 중앙 관료였어. 그런데 자꾸 임금께 쓴소리를 잘해. 미스터 쓴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자기를 이롭게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자꾸 쓴소리만 하면 그 사람이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나빠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좀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보내버려. 알겠죠? 이게 좌천된 거지 완전히. 좌천된 지방. 그러니까 장관하다가 저기 지방에 군수하라고 하면 좌천된 거 아니잖아요. 좌천된 거죠. 아니, 요즘에 본사에 근무하다 저 지방으로 발려하면 그것도 좌천된 거지. 계급을 낮춰서 보낼 수도 있지만 지역만 가더라도 뭐에 또 좌천된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직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급암이라는 사람, 급장이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동호라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지. 영준이는 좋아 나빠 그러면 나쁘겠지.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런 점에서 나쁘단 말이야. 나쁜데 그런데 이 급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좋게 먹지 않았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보면 좀 나쁘거든. 나쁘거든. 그렇잖아요. 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사실 아마 좀 나쁘죠. 가끔 그런 점.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장이는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그래. 그래서 아주 선정을 했어. 아주 좋은 정치를 갖다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한 거야. 알겠어요? 좋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 현대적 정치에서도 보면 막 지방에서 뭐 하다가 정치를 하다가 또는 지방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도정을 다스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군수하다가, 어떤 사람은 군수하다가 뭐 장관 된 사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도지사 하다가 뭐 대통령 후보한 사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들이 자자하면 사람들이 많이 글을 갖다가, 아유, 당신은 여기서만 봉사하면 안 되겠어요. 좀 더 넓은 데서 봉사하세요. 라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점이죠.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울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런 표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고 그 직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자자하게 되겠지. 그래서 다시 급장위를 중앙관료로 불러 올렸다는 말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 또한 어디로 가는 거죠? 정철 입장에서 보면 중앙관료였으면, 그러나 한동안 은둔생활을 했지만 중앙에서만 놀던 사람이야. 임금님 곁에서만 놀던 사람이야. 궁궐에서만 놀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저 강원도로 가라니까 어찌 보면 한적으로 나를 내모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장위 같은 풍채를 아니 고쳐볼 곳인가 할 때 고쳐의 동그라미 고쳐. 자, 티읕이 나오면 뭘 읽으라고 써? 그렇지.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겠더라. 디귿이나 티읕은 지읒이나 치읒으로 읽으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고쳐. 볼 것이야. 고쳐.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급장위의 그러는 모습을, 아주 좋은 정치, 선정을 내가 다시 이곳에 실현하겠다라는 선정의 포부를 다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 부분이 내용상의 어떤 전개를 갖다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제일 처음에 소양강과 무엇을 통해서? 소양강과 무엇을 통해서? 삼각산을 통해서 연군 지정의 매기처라고 했지. 따라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했죠. 첫 번째 연군. 됐나요? 연군.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옛날 중앙대궐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회고를 하고 있지. 회고. 그 옛날에 태봉국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지. 회고를 통해서 뭘 느끼고 있어야 나왔지? 앞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상감마저 느끼고 있고. 알겠지? 무상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서 뭐가 나와? 태봉국, 궁의 왕이 있었던 태봉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양.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선정,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각오와 다짐. 다짐,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정서적인 흐름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연군, 회고, 선정은 내용상의 흐름이라 볼 수 있고, 알겠지? 그리움, 무상감,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은 정서적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리됐나요? 그런 것들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더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한번 언급이 되어서 한 번만 설명하도록 할까요? 자, 영중이 무사하고, 영중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강원도 관찰사, 그렇죠? 내에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들이 없죠. 평화스러워. 그런 가운데 시절이 3월일째. 벌써 몇 월? 3월이죠. 3월. 3월이고 화천이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거기 밑줄자. 시절이 3월일째 화천이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인 수화법은 연쇄법이 들어가 있다. 무슨 법? 연쇄법. 그렇게 하거든. 왜 그럴까? 왜 연쇄법일까? 자, 연쇄법. 그 앞에다 써놔. 연상을 통한 연쇄법. 연상을 통한 연쇄법. 그래서 연상적, 그냥 줄여서 그냥 연상적 연쇄법을 합시다. 연상적 연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3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3월 하면 생각나는 게 봄이죠. 봄에는 뭐가 생각나? 꽃이 생각나. 꽃이 들어가 있잖아. 화천. 그치? 자, 화천에 보면 천이지. 화천 하니까 뭐가 나와? 뒤에 시냇길이 나왔지. 알겠죠? 그리고 꽃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가을날의 단풍이죠. 그래서 풍악이라는 말 썼죠. 단풍풍. 풍자가 단풍풍자야. 단풍풍. 나무 목자에다가 바람풍자 들어가 있잖아. 이게 단풍풍자. 정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화천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3월이니까 3월 속에 꽃이 있고요. 화천어니까 시내가 생각났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까지 연결된다? 풍악까지 연결된다. 이 풍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알아둬요. 풍악은 금강산에 별칭이 있습니다. 자, 금강산에 뭐가 있다 같이? 별칭이 있어요. 금강산 별칭은 그거 이제 대체적으로
봄이 있다, 여름이 있다, 가을이 있다, 겨울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이 있는데 봄의 금강산의 이름은 뭘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봄, 금강산의 명칭. 금강산의 봄의 명칭은 뭘까요? 여러분들 금강산 안 갔다 왔습니까? 거기 가면 동무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봄에 가면 뭐라고 하고, 여름에 가면 동무들 어디에 왔음을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뭐 나도 안 가봤습니다. 금강산 가지 않았는데 금강산에 있어서 봄의 명칭이 금강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금강산은 봄의 명칭이에요. 여름은 다른 말로 씁니다. 여름에는 여름 때 가면 북한 동무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동무들 복례산에 왔음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복례산. 나는 금강산 왔는데 복례산에 왔다고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가서 우리가 촌티 내면 안 돼요. 복례산이 금강산. 그러면 가을은 뭘까요? 가을이 가면 또 달라져요. 풍악산이라 풍악산. 단풍분 들어가서 풍악산이다. 겨울은 뭘까요? 겨울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 잎이 다 떨어지니까 그 나무 바닥 이게 다 산이 드러나죠. 그래서 골짜기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개골산. 무슨 산? 개골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산의 별칭 4가지. 봄을 금강산, 여름을 복례산, 가을을 풍악산, 겨울을 무슨 산? 개골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금 계절은 뭐죠? 3월이라. 시절은 3월이다. 그러면 원래 뭐가 나와야 돼? 시절은 3월이다 하면 금강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왜 풍악을 썼을까? 이거는 바로 연상법이라는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 수법을 통해서 뭔가 그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연계가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풍악을 떠올린다. 자, 왜 그래? 3월은 꽃이 생각나. 천하니까 시내가 생각나고 꽃은 뭐와 연결돼? 가을에 단풍과 연결된다. 알겠지? 금강 해버리면 뭔가 연상이 좀 덜 되잖아. 그렇지? 비단이다. 금강, 금수, 뭐 비단이다. 비단에 추놓는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연상 효과를 위해서 아무래도 정철이 대문호 아니겠습니까? 문학가다 보니까 이 표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철이 모르고 썼겠느냐? 정철이 금강산의 봄의 명칭을 몰라서 썼겠느냐? 풍악은 가을인데 왜 하필 풍악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와 같은 연상적 연세법의 완성적 차원에서 풍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동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행장을 잘 떨치고 행장. 자, 우리가 또 단독군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서 군대 갔을 때 단독군자 같이 뭔가 좀 여행을 떠났을 때 끓였던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어떤 가방들 있지 간단하게 괴나리 보찜이랄지 뭐 이것들을 뿌려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놓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석경의 막대지포 백청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런 부분들이 뭘까? 이게 기행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행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가 뭐죠? 기행문의 구성요소 기행문의 구성요소를 3개 딱 있죠. 3가지가 있어. 기행문의 구성. 시작. 여정이 있어. 그 다음에 견문이 있어. 그 다음에 감상이 있어. 그래서 여정. 다 같이 시작. 여정이다. 자, 기행문의 구성요소는 뭐가 있다? 시작. 여정이 있다. 뭐가 있다? 같이 여정. 여정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갖다 의미한다는 점 나같이? 여행의 경로를 갖다 여행의 노정을 여정이라고 그래. 근데 반드시 기행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여정이 있어야 돼. 자, 기행문의 구성요소 뭐가 있어야 된다? 시작. 여정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도 뭐가 된다 해서 만포동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 나오지? 바로 이것들이 여정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 뭘 물어볼 수 있어? 이 작품이 기행문, 그런 어떤 그 분류로 넣을 수 있다. 다음 점 그런 기행문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야? 이런 여정이 나타난 부분이 답으로 요구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만포동 들어가니 만포동은 폭포야. 만포동. 그래서 우리가 관동별국에서 폭포는 2군데가 나와. 만포동 폭포와 시비폭포. 만포동 폭포와 시비폭포 2군데가 나오는데 가끔은 그 2군데를 제시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 대상을 묻는 문제 나오는데 답은 폭포였어. 알겠어요? 폭포. 만포도 폭포를 들어가니 은 같은, 여기 만폭동이라고 했지 폭포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옷 같은 용의 초리. 초리는 꼬리야. 꼬리. 섣돌며 품는 소리, 심리에 찾았으니 들을 째난 우레러니 본인한 뭐로다 시작 눈이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섣돌며 품는 소리, 심리에 찾았으니 들을 째난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은 같은 무지개 뭐야 대체? 일종의 은유법이죠. 은유법. 그 다음에 옷 같은 용의 초리, 이것도 은유법이죠. 같은 은유법.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은유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유에 가깝다. 직유법. 미안합니다. 자, 뭐뭐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직유법으로 해야 되겠죠. 직유법과 직유법. 이걸 통해서 폭포를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만포도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쓰는 수사법은 일단 직유법과 같은 수사법이 병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꾸법. 무슨 법? 대꾸법. 같은 통설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는 직유법과 대꾸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찾았으니 들을 때는 우레러니, 들을 때는 우레, 천둥소리처럼 들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처럼 내린다. 여기 쓰인 수법은 원근법. 다 같이 원근법. 시적 화자가 멀리서 만포도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 그래서 좀 더 다가가서 갔더니 폭포 밑에 있다 보니까 폭포의 물방울들이 눈처럼 내리다 그런 얘기. 알겠죠? 그런 점에서 무슨 법이다 같이? 원근법. 가끔 시험 문제 이런 부분을 밑줄 쳐놓고 원근법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난번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시조를 생각하면서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자, 멀리 볼 때는 안개 속에 마을이 보였다 안 보였다. 자, 배 밑을 보니까 온갖 곡이 뛰논다 했지? 그걸 통해서 시선의 이동을 통한 원근법을 적용했다. 바로 이와 같은 표현적 기법이 같은 걸 찾으라 하면 그런 식의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작동해서 기억이 날 때 있다 없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좀 눈으로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 보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몇 페이지 있느냐 따지면 213페이지. 교재 21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거기 설명되어 있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노져라 어촌 두어집이 내 속 안개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지구청 조구청 어사와 맑고 깊은 소위 온갖 곡이 뛰는다. 나옵니까? 자,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안개 속에 마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배 밑을 보니까 온갖 곡이 뛰는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다 같이? 원근법이지. 이해됐습니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원근법.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적 기법이 같은 것을 정철의 관동별곡을 제시한 상태에서 물어보면 들을 째난 우레러니 본난 눈이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어요? 이와 같은 표현, 폭포를 갖다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 볼까? 거기에 223페이지. 223페이지 가면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는 폭포를 갖다가 두 군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만포도 폭포와 더불어서 12폭포인데 223페이지에 보면 12폭포 나와요. 천년 원통길 가는 길 나옵니까? 원통길 가는 길. 자, 원통길 가는 길. 이때 가는 길은 좁은 길. 잘 알아도 이거 가나이란 말 있고 가나이란 말이 있어. 이때 아래를 쓰는 가나는 가늘다 이 뜻이야. 가늘다고 가나는 오늘날 간다는 뜻이야. 가는 알겠죠? 둘 다 가는인데 이 가는은 뭐다 같이? 가늘다의 활용형이 가늘다의 활용형. 이거는 가늘다. 이거는 가다의 활용형. 달라? 그러면서 아래를 쓰느냐, 아래를 쓰느냐 틀립니다. 요 부분을 기억해둬. 따라서 여기서 보면 원통길, 가난길 할 때, 가난길을 해석할 때 자칫 가는 길로 하면 안 된다고. 좁은 길로 해석해야 돼. 원통길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패 너럭바위에 화롱새가 되었어라. 자, 그 밑에 이제 넓은 바위 아래 화롱소 연못이 있다는 얘기지. 그곳에
천녀노령이 있죠? 천녀노령은 작가 자신입니다. 천녀노령이 구비구비 서리에 있어 주야에 흘러내려 장해에 이었으니 풍이라는 것은 바람과 구름인데 여기서는 좋은 기회로 풀이됩니다.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용의 전설 알고 있지? 용이 승천하면서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린다는 전설이 있어 없어요? 그 전설을 갖다가 가져와서 풍운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람과 구름 정의됐나요? 바람과 구름을 얻어야 비를 내릴 수 있겠지. 따라서 풍운은 좋은 기회야. 그리고 3.15죠. 3.15는 그냥 일반 비도 아니고 3일 동안 내릴 비죠. 3일 동안 내리는 비는 왜 내려야 돼?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들, 음해이온풀, 음해라는 말은 그늘진 거야. 그늘진 곳에 시들시들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뭘로 얘기하고 있다? 음해의 이온풀. 이때 이올다는 말은 시들다 이 뜻이야.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이라는 뜻은 결국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다. 정의됐어요? 따라서 기억해도 이올다. 시작. 이올다는 말도 알아서 이올다는 시들다의 뜻이다. 자, 이올다는 뭐의 뜻? 시들다의 뜻이라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었으나 마연 목일상 앞문제. 자, 거기까지만 기억해둬. 자, 3일을 드려낸다.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뭐 얘기하고 있어? 못민관으로서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지? 못민관. 내가 많은 백성들을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을 다 살려낼 거야. 이런 식으로 못민관으로서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연 목일상 앞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 온란이지? 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정이라고. 알겠지? 자, 기행문으로서는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된다? 여정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천심절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굽이. 이때 은하수는 뭘 나타낸다? 폭포를 갖다 얘기한다. 앞서 우리는 뭘 얘기해서 만포도 폭포에서도 은 같은 무지개, 그다음에 옥 같은 용의 철이라고 했지. 그와 같이 폭포를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배연해서 마디마디 배연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밑줄자. 실같이 풀쳐 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밑줄자. 실같이 풀쳐 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자, 멀리서 보는 12폭포의 모습은 실처럼 보였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가니까 배이지 배. 옷감 배를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다. 자,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보였어? 12폭포가 가늘게 실같이 걸어놓은 것처럼 보였어. 알겠지? 근데 가까이 가니까 뭐가 된더라? 가까이 가니까 어떤 모습이 되더라? 하하, 이것을 표시하려면 좀 더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더라. 무슨 알겠지? 배처럼 걸어놨다. 이런 표현이야. 내 말 좀 이해됐지? 멀리서 볼 때는 실처럼 보였는데 12줄기가. 근데 가까이 보니까 배를 걸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원근법. 시작. 원근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같이 풀쳐 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정리됐죠? 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배처럼 걸었다. 자, 도경 12개 내 보면은 열어이라. 아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적선이란 말은 이백이라는 사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낭만파 시인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를 주로 썼던 이태백이 생각나? 그 사람이 바로 이백이다. 이백이 이제 있어 고쳐 은은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건. 옛날에 그 이태백 여기 썼던 사람이 시를 썼었는데 포포에 대한 애찬을 시를 썼어. 그 포포 가운데 대표포가 무슨 포포가 있었냐면 여산 포포가 있었어. 여산에 아주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는 아주 장광이 아주 그 경치가 좋은 그런 포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포를 갖다가 애찬하는 시를 쓴 사람이 누구다 같이? 이태백이라는 사람이야. 이백이라는 사람이야. 하지만 만약에 여기 와서 12포포의 모습을 보고 포포에 관련된 애찬의 시를 지으라면 여산의 포포가 이 12포포보다 좋다는 말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어느 경치가 더 좋다는 말이야? 12포포의 경치가 더 좋다는 말이죠. 정리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태백이 와서 포포에 대한 애찬을 시를 갖다 쓰란다면 아마 여산의 포포보다 이 뭐가 12포포가 좋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어요? 따라서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는 포포를 묘사한 부분은 몇 군데 나온다? 2군데 나온다. 하나는 만포도 포포, 두 번째는 12포포. 이 둘 다 무슨 법이 들어갔다는 점? 원근법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볼까? 223페이지 밑에 송구를 베어 놓아.
송건 결사범위예요. 이게 결사야. 송건 소나무 뿌리죠. 소나무 뿌리를 배우는 풋잠. 풋잠이라는 것은 선잠이라 볼 수 있죠. 선잠. 살짝 든잠. 선잠. 살짝 든잠. 선잠. 풋잠을 얽히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이르는 말이, 자, 날더러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보리라 있지. 그대부터 그대부터 어떻게 해놓을까? 표시 좀 해놓을까? 그대를 이때 큰 따옴표 해놓을까? 그대를 내보리라 큰 따옴표. 그대를 내보리라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라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인간 세계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라고 여기까지 큰 따옴표 해놔. 큰 따옴표. 어떤 뭔가를 표시해놔. 그대를 내보려랴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이야. 도교의 경전 일자를 어찌 그라 읽어두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꿈에서 누가 한 말이야? 한 노인, 신선이 한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작가 자신이 한 말이야? 아니면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이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큰 따옴표를 써라는 거야. 정리됐나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 지금 드디어 자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자기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알려주는 거야. 당신은 원래 하늘의 신선이었어. 근데 도교의 경전, 아까 나왔다고 했지. 이와 같은 정천의 작품에서는 유교적 정신과 도교적 정신이 들어있다고 했지. 바로 이 부분이 이 도교적 정신과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당신은 뭐야? 원래 하늘의 신선이었어. 그런데 도교의 경전, 황정경이 도교의 경전이야. 도교의 경전을 한 줄을 잘못 읽은 거야. 아니, 한 줄이 아니라 한 자를 잘못 읽어서, 한 자를 잘못 읽어서 뭐 했어요? 강등당한 거야. 그래서 이 지상의 그런 신선으로 강등당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죠. 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출생 비밀을 갖다 알게 됐으니 얼마나, 또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경우에는 저건들 잠시만, 그런 말이야. 잠시만 가지마오. 저건들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이라는 것은 술국자입니다. 북두성. 술국자를 기울여 창해수. 이거는 술입니다. 동해물을 술로. 상당히 과장법이죠. 무슨 법? 과장법. 더 나아가 호연지기. 시작. 호연지기. 더 나아가 호연지기. 과장법이면서 호연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창해수 부원이여. 내어 저먹고 날 먹으나 선당 걸어오니 화풍이 습습하여. 자, 좋아져 안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지? 화풍이 습습한다는 건, 습습하다는 말은 산들산들 분다는 뜻이야. 습습하여 양 겨드랑이를 축혀더니,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겨드랑이에 뭐가 올라와? 날개가 솟는 거야. 날개가. 그래서 막 날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화등선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 시작. 우화등선.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는 이야기. 알겠지? 우화등선이라는 전설을 빗대서 자기 자신을 마치 그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풍이 습습하여 양 겨드랑이를 축혀더니 구만리 장공에 웬만하면 난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르나라 엉망창생. 백성들이죠. 엉망창생을 다 축해 맹그로해. 그제야 고쳐먹나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거야.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경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리란 어제는가 그제는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끝인들 어찌 알리. 뒤로 넘겨 224페이지. 자, 우화등성원에 대해서 이 술 나 혼자만 즐기자 하는 게 아니죠. 너무 이 술이 좋아. 그래서 이 술을 가져다가 누굴 먹여? 백성들을 갖다 먹여서 백성들 다 취케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다 그들도 나와 같은 행복감을 갖다 갖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누구를 갖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 먼저 백성을 갖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백성에 대한 어떤 후 또는 선회, 백성에 대해서 먼저 걱정한다. 백성에 대해서 먼저 사랑한다. 알겠지? 선후.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을 뒤에 찾는다. 알겠지? 그래서 선후 후락 또는 선의 후락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 백성을 먼저 걱정하고 내 즐거움을 뒤에 찾겠다는 선후 후락의 정서, 또는 백성을 먼저 사랑하고 나의 즐거움을 뒤에 찾겠다는 선의 후락의 정서.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다. 정리됐죠? 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자,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다? 임금님의 은혜도라. 따라서 명월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총명성, 임금님의 은혜를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밝은 달, 명월, 보름달, 명월, 임금님의 은혜를 갖다 얘기한다. 그것이 천산 만나게 있죠. 안이 비친데 없다는 말은 온 세상에 그 밝은 빛이
뻗고 비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다분히 그래서 유교적 정신, 시작. 유교적 정신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자연 속에서의 그런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임금님의 은혜로 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철의 관동 별곡이라는 작품도 있다는 것.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철의 관동 별곡은 앞서 얘기했다처럼 중간중간 비유적인 측면에서도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 자, 특별히 거기 224페이지 정철의 3인곡 한 여인의 독백 형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철의 송민곡은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인데 마지막 정철의 3인곡에 다음 같은 표현이 나와. 어와 내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쓰여대 범나비 있죠. 작가 자신을 또는 글쓴이 또는 시적 화자를 범나비라고 호랑나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 반면에 정철에서는 송민곡 봐봐. 송민곡에서는 이 범이 나오죠. 어와 허사로다 이 이미 어대간고 결이 즉시 니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무슨 뜻이죠? 오늘날은 예쁘다는 뜻이지만 그 당시는 불쌍하다. 시작. 불쌍한 그림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불쌍한 처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조차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되어 낙올라오지. 낙월. 앞서 얘기했던 3인곡에서는 뭐가 나오고 범나비가 나오고 송민곡에서는 낙월 나왔죠. 각각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송민곡이 더 시험이 잘 나왔는데 이거는 갑녀와 을녀라는 서로 대화체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다 같이 송미인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대목이 잘 나왔어. 자, 어와 허사로다 이 이미 어디간곡 즉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 날조차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되어 나골이 되어야 님 계신 창에 반드시 비추리라 이렇게 말했지. 그러자가 이 말을 듣고 있던 갑녀가 아이고 각신님 그렇게 다리가 커니와 구준비란 데라 얘기하고 있어. 자, 해법 뭐지? 나는 뭐가 된다고 해서 나골이 돼서 떨어지는 달이 돼서 님을 갖다 비추겠다는 얘기죠. 나의 그리움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지.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그저 님을 갖다가 지켜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너머로. 하지만 갑씨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같이? 적극적인 거지. 아이고 그 멀리서 그렇게 그리워하지만 말고 가서 직접 님을 붙들고 울음으로써 눈물로써 호소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갑씨가 제시했던 해법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즉 시적 화자보다 더 적극적이다. 시적 화자보다 더 소극적이다. 시작. 적극적이다. 가서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서 눈물로 호소하라고 라고 그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철의 송미인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울 때 독사대속이다 이렇게 외우면 오랜 세월 동안 안 잊어버리더라고. 독백 형식은 3인곡이고 대화체 형식은 송민곡이다. 그래서 독사대속. 시작. 독사대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박일련 누앙사도 있지만,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서, 하나만 더 하고, 가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재 228페이지. 하지 않았던 작품들도 여러분들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프린트물로 준다고 했죠. 고전문학, 특히 EBS 교재에 수록된 고전문학 또는 현대문학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 중에 있고 아마 일부는 아마 이따가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아직 여러분들에게 줘주지 않았죠. 이따가 좀 확인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설원에 뭐가 있다 시작. 귀원가가 있습니다. 이 귀원가 허난설원은 상당히 좀 불행했던 여인이었죠. 허균의 누이이기도 하고 대혁명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항상 불안한 그런 또 삶을 살아했던 존재.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뜻한 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딸만큼은 살리고 싶었어. 뭔가 좀 혁명하거나 또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 삼족이 멸하게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 딸만큼은 평범한 집안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게 마음 편히 살길 바라는 입장에서 평범한 그런 어떤 집으로 시집을 보냈죠. 하지만 똑똑한 여자, 덕망이 있는 집안, 유명한 집안의 여식이 자기 집의 며느리나 또 아내가 된다니까 얼마나 기뻐서. 처음에는 기뻤어요? 좋아했어요. 하지만 너무 똑똑한 것이 있으니까 결국 남편으로부터 뭘 했어요? 어떤 질투나 어떤 시샘이나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이 누가 돼서 남자가 자꾸 바깥으로만 도는
그런 측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독수공방을 해왔던 게 누구였다지? 허난선이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는 다분히 그런 외로움이라고 할까? 또는 뭐 그리움이라고 할까? 한탄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오래 살았다 못 살았다? 살지 못했어요. 30대 초반에 그는 죽고 맙니다. 알습니까?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허난설원이었다. 그 귀원가 역시 바로 귀방에 있는 여인의 원망 아닌 노래다는 팀의 귀원가. 또 지아비를 갖다가 뭐한다? 원망했다 해서 원부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이 얼마나 사무쳤는지를 화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나. 그렇지? 차라리 뭡니까? 님이 찾아주지 않으니까 꿈속에서나 님을 볼까 잠을 청했어. 바람 뒤날 잎과 풀속에 웃는 짐승 무슨 일로 원수 좀 잠조차. 이거 도와주는 일 없죠? 꿈에서 어떻게 님을 만나볼까 했는데 말이지 양 세상의 동물들이 풀속에 우는 새들이 나를 깨우는 거야.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 또 은하수 동그라미 은하수는 장애물이죠. 아무래도 견우직녀가 은하수가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게 하잖아. 그래. 뭐가 놓여짐으로써? 오작교가 놓여짐으로써. 하지만 우리님 가진 뒤에 약수란 말은 뭐냐면 약수는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은하수와 같은 이미지야. 즉 장애물. 하지만 이 약수는 완전히 약한 물인데 뭐가 약하냐? 부력이 약한 물이야. 부력. 뭔가 물도 부력이 있어야 사람이 뜨거든. 물체가 뜨거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 그래서 깃털마저도 가라앉는 것이 약수야. 알겠어요? 그러니 그곳에 무엇을 띄울 수 없어? 배조차 띄울 수 없잖아. 배조차 띄울 수 없다. 따라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바로 약수인 거야. 알겠죠? 약수가 가리키는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쳐난 거. 그러니까 누구는 한 번을 만날 수 있어? 7월 출석에 각각 거기 나와 있는 견우와 직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난간에 비켜서서 님 가시는 데 바라보니 초로에 맺혀 있고 모온이 지나갈 때 있지. 초로란 말은 아침, 모온은 저녁.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로는 맺혀 있고 모온이 지나갈 때 중님의 푸른 고대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한 동그라미 홍한 젊음이죠. 홍한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이 누구한테 지위라는 말 나오죠. 지위는 까닭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하여더라. 상당히 뭡니까? 님이 없음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삶의 어떤 의욕마저 잃어버린 시적 화자였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귀요한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 속에 가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야. 제목 속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문학, 시가문학이 나왔다 하면 뭘부터 살펴라? 제목을 살펴라. 그렇게 설명해 둘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가사, 다 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텐데 그것도 교재를 통해서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으로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는 없는 작품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료로서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시간 가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운 뒤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 잡가랄지 민요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따라서 이제는 시가문학으로서 노래 형태를 불려준 문학으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시가문학 마지막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